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상 회복은 멈췄고 거리두기 강화 체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2021년의 연말연시 차분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래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서로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의지가 돼주는 우리 공동체의 힘이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 대선 관련해서는 참 답답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 사이에서 후보 가족 관련 뉴스를 보면서 공분하게 되는데요. 자, 의혹은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해명해야 할 거고요. 여야 후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겨울에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치권에 외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여야 가족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이 떠오르시면요, 언제든지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박 기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프닝을 할 때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아, 주차할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각할 뻔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가요 대축제 쪽에서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아니라 걸그룹 보려고 네. 서 있다가 늦으신 거 아닌가. 들켰네요. 네. 좀 잠깐 들렀다가. 잠깐 들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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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차가 오늘 좀 어렵습니다. 이제 연말 시상식 시즌이 시작되는 네. 모양입니다. 자, 연말 분위기는 이렇게 달아오르는데 거리두기, 박 기자님, 네, 오늘 발표가 됐죠? 원래 내일 예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방역 당국이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하루 좀 빨리 대책이 발표됐고 시행 시점도 토요일. 내일 모레부터. 예, 그렇습니다. 0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이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거고요. 네. 제일 관심 깊게 봤던 부분이 몇 명이나 모일 수 있냐, 네. 그리고 몇 시까지 모일 수 있냐, 네. 이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4명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예.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시간 상관없이 영업 제한 시간까지는 4명. 그렇습니다. 네. 영업 제한 시간이 근데 식당 카페 같은 곳은 9시까지입니다. 밤 9시. 9시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 제한이 아예 없었다가 9시까지로 생겼죠. 다시 제한이 네. 된 거고요. 그리고 이 4명 모일 수가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라도 백신 미접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백신을 완료한 사람이어야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혼자 뭐 식사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모일 미접종자도 때는 혼자 식사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모일 때는 접종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올 수 있고 아니면 PCR 검사 통해서 음성을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관, 공연장, PC방 같은 곳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어요. 네. 이 부분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게 둔 게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도가 본 것 높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흥시설 1그룹, 식당, 네. 카페 등 2그룹 밤 네. 9시까지. 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네, 1시간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시학원은 예외라고요. 네, 입시학원은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입시학원은 시간을 좀 두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좀 많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전면 등교가 중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중고등학교 3분의 2 등교를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매일 등교를 하지만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지나면 대체로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니까 네. 지금 약 이제 한 주 반
두 주 가까운 시간인데 모두 함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평론가님 어제 정부 대응이 좀 많이 늦었다 여러 가지로 비판해 주셨는데 오늘 뭐 하루 먼저 발표됐어요. 이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선제적으로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막아야 한다면 하루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 가지 중에 하나 다행인 것은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조금 줄어들었다. 오늘 마찬가지로 좀 줄어들었고 내일도 조금 줄어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정은경 청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이대로 두면 1월에 2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냈거든요. 그런 강력한 경고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조금 더 앞당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60세 이상의 3차 접종자 이제 11월 첫째 주는 3차 접종률이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12월 두째 주 됐는데 46%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첫 주부터 좀 강하게 권고했으면 어땠을까? 예. 또는 이제 고령층부터 우리가 접종을 시작한 이유는 위중증으로 올라갈 확률과 사망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2월부터 맞을 때도 고령층부터 이제 접종을 했었던 것인데 그거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적어도 최저선이라고 하죠.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험할 수 있는 고령층은 3차 접종을 좀 의무화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율 그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 위중증 환자가 병상에 있다가 퇴원하고 완쾌될 수도 있지만 사망자는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뼈아픈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흔히 말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율과 사망자율이 떨어졌으면 정부가 원했었던 확진자 수만 많은 그런 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위중증 병상에 여유가 있고 의료 대응 체계에 여유가 있다면 정부야 뭐 10,000명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병상은 이제 거의 90% 정도 포화 상태다. 네, 가동을 하고 있고 제가 그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1월 셋째 주, 넷째 주, 1월 첫째 주, 둘째 주 4주간의 추이를 보면 37명, 47명, 59명 그리고 11월 둘째 주는 82명입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매우 높아지고 있고 지금 11월 셋째 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높은 아마 100명대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방역 조치 강화 통해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 딱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거라면 짧고 굵게. 자, 앞으로 이제 약 2주 정도 16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월 초에는 확진 상황이 꺾인다면 지금 우리의 이 희생이 보람 있는 것이겠죠. 어제는 오평론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근데 좀 과장된 표현을 쓰시는데 어제 100만 개 중 하나 다행인 게 있다면 그러셨는데 오늘은 이제 10,000개 중에 하나 조금 완화되신 느낌인데 그렇게 돋보이고 싶습니까? 네, 과장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손실보상 문제죠.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연말이 대목인데 그렇습니다. 일상 회복이 돼서 2년 가까이 장사 제대로 못했던 거 2021년 겨울에 좀 풀릴까 했는데 이게 묘해요. 풀만 하면은 그냥 또 옥죄야 되는 상황이 계속 터져서 자영업자분들이 속이 뻥 뚫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방안 나왔습니까? 지금 뭐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선지원 후정산 방식 이걸 통해서 100% 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당장 뭐 제 자영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사람은 한 친구는 이번에 또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개업에서 자 한번 모여서 우리 연말에 모여가지고 개업 축하도 하고 뭐 송년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 한 10대 명 모여 있는 방인데 단체 방에. 근데 지금 오늘 카톡 와서는 정말 또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고 지금 연말에 맞아서 여러 가지 희망이 좀 부풀어 있을 만한 그런 소상공인과 가게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절망에 휩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을 죄는 거 이게 또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보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추경 얘기하고 있어요.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기금 100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한다면 그걸 다 이제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좀 입장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요? 청와대 정부는 입장이 좀 다른데요. 빠르게 지원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또 선지원 후 정산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비비나 아니면은 그동안 좀 남아있는 예산, 그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도 한 2조 넘게 마련돼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지원하고 추경까지는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좀 뭐 속도감이나 아니면은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희생을 좀 정부가 막아낼 수 있도록 두터운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좀 빠르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청취자 이성권님, 코로나 뉴스 참 답답해요. 방역관리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야겠죠. 네.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지금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마스, 성탄절이 코로나 마스가 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방역에 함께 또 참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아침에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 보도가 나왔고 이게 제가 사과 소식을 먼저 봤어요. 네. 거의 동시에 오늘 아침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아들 문제 사과하지? 아들 문제가 뭐지? 그랬더니 이 도박 의혹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상황을 좀 박 기자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보도 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네. 쓴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 경험들이 담겼다라고 네. 보도를 했고요. 또 이 사람은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또 판매글 이걸 100건 넘게 올리면서 서울 강남 등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후기도 네. 여러 번 남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해당 매체 해명 요청에 이 사람이 아버지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보도는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네. 해명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씨는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자에게. 얘기했고 또 캠프 측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의 사과문이 나온 겁니다. 네, 네. 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입장문이었는데 이 지목한 사람이 아들인 걸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 제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했고 또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의혹 보도가 터졌고 후보의 가족입니다. 이번엔 자녀 문제인데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오프라인 도박장도 일부 돌아다닌 경험을 온라인에 게시를 했고 이제 매체가 이것을 포착을 한 거죠. 이게 이 후보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바로 사실 인정을 했어요. 네. 아들 맞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매체가 보도하기 전에 이제 캠프 쪽으로 이런 보도가 있다라고 미리 알렸거나 또는 캠프 쪽에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네. 보도가 되기 전에 사실 우리 아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먼저 보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기 좀 네.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도가 된다. 해당 매체가 어떤 매체가 보도한다라고 하면 곧바로 사과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걸 떠나서 이 사안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아들의 문제, 정치인과 무관한 아들의 문제 또는 딸의 문제가 터졌을 때 해당 자녀가 성인이면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가족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냐 수신제가 치국평천의 이 얘기가 무조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른 변명 없이 사과하는 거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네. 보나 당분간 이 여지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져서 김건희 씨 이슈가 아닌 아들의 문제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는 공세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재인 것이고 도박도 잘못된 것인데 아들이 지금 해당 아이디를 사용해서 남겼었던 뭐 여러 가지 글들 중에 네네. 좀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감정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도박 문제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캠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의혹, 다른 변명을 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뭐 관행이었다, 시간 강사, 겸임 교수 비슷했다라고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하면서 이 의혹이 더 커졌거든요. 그렇죠. 잘못이 터졌으면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계속 사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래 저렇게 사과하는데 본인이 했던 것도 아니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때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다른 얘기 덧붙이지 않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빠른 사과가 나왔는데 우평론가는 여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금 서로 이 십자 포화와 네. 집중 공세를 여야가 주고받는 뭐 전쟁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이재명 후보의 악재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안타깝지만 반대 측에서는 호재란 말이죠.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자, 국민의힘 입장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뭐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이 사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된 문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부인인 김건희 씨의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하는 차원이 다른 거다. 네. 이건 현재 진행형 범죄 행위다. 현재 진행형 범죄다. 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더 큰 범죄고 이 자체가 더 얼마나 엄중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친인척 문제도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도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력 의혹에 대해서는 뭐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수사라면 그 수사 행위가 범죄 행위다 라면서 수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도박건은 이제 수사 대상 범죄 행위가 네. 될 수도 있다. 이게 기사 내용 자체는 이게 불법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네. 이와 같은 중범죄를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진 것으로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치료받게 하겠다와 혹시 지금 또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법적 처리의 가능성 이것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기사 보니까 그 200여 개 남긴 글에는 뭐 500만 원 땄다, 500 네. 잃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사이버머니 얘기인지 네. 현찰 얘기인지 이건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네. 앞으로 이것도 좀 취재하겠죠? 네, 그럼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또 불법성이 있다면 네. 이건 정말 수사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이것도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럼 향후에 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12시 39분을 막 넘겼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 한입뉴스 전해드릴게요. 자,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시야가 매우 흐린 상태고요. 또 고속도로 곳곳에 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운행 중 전방 주시에 집중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천 4터널에서 승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수습 때문에 1, 2차로가 통제돼 있어 여파로 금강 나들목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죽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 뒷차량들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같은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과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답답하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 마도에서만 3km 막히고 반대 평택 쪽으로도 남한산 일대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갑툭튀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건 앞으로 여진이 있을 거고 좀 몇 가지 확인할 사안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죠. 국민의힘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이력 논란 관련해서 첫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이건 김건희 씨가 직접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난 13일에는 네. 이 서울 서초구 자신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지만 네네. 그냥 가버렸어요. 그 장면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죠. 네, 마치 그 도망가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 경호원이 목을 움켜쥐었다, 네, 목을 얼굴을 잡고. 가렸다. 네. 그래서 이게 테러도 아닌데 지금 왜 저런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연출했을까? 이것도 이제 의구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똑같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그때는 얼굴을 가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이 걸어왔고, 가 있었고. 네, 거기 네. 매체 기자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기자가 아니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또 국민들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 대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2007년 수원여대 이력서 허위 기재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는 안 된다. 네.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했던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대선 행보에도 좀 불똥이 튀는 모양새가 되면서 네.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김건희 씨의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 자신의 부인이 사과한 그런 보도를 봤다면서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이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송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과는 한 셈인데 앞에 얘기한 그 전제를 보면 이게 여권의 공세고 기획이고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국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직접 보고 읽어보면서 참 어렵게 사과한다. 어렵게 입장을 낸다는 네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사과를 늦게 하고 어렵게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문제에 직면했던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경선, 본선 지금 과정에서.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지금 아까도 사과를 평해 주셨는데 네, 김건희 씨의 이거는 사과. 좀 반대. 아까 전에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장기적인 악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재명 후보의 큰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 사안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수면 언저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걸 기획 공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기획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만들어낸 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이 만들어낸 것이지 네. 어떤 사람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메시지도 부적절한 것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을 작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과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 들고 지금 박정호 기자가 있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시간 강사 분들이 지금 기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레인넷이라고 하는 네네네. 시간 강사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쉽게 아시겠지만 시간 강사 임용하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일저자로서는 공동저자로 썼는지에 대해서 가산점 비율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라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 불공정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냈었던 내로남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또 하나 낸 것이 지금 1995년 미술세계대상전에서 우수상을 썼지만 1995년 당시 모든 우수상을 포함해서 모든 수상자의 이름 중에 김건희 씨 또는 개명전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혹시나 95년이 날짜가 잘못되었을까봐 94년과 96년까지 이 미술세계대상전 입상자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해당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력이 허위로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사과하다가 누적되면 더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제 이제 본인의 사과는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윤 후보는 이제 본인의 일은 아니고 배우자의 일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송구한 게 적절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하면서 이걸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과보다 네. 해명인 것 같거든요. 이 팩트와 관련된 네. 해명. 그러니까 왜 이 경력증명서가 들어갈 그 자리에 왜 재직증명서가 들어가 있고 재직증명서에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고 왜 이 기획의사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은 없는지. 또 누가 발급했는지. 그렇습니다. 누가 발급했는지 발급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 김건희 씨를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거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사과한다. 네. 이게 기획공세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글쎄요. 이거는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송구하다 사과하다 이 말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제 보입니다. 시간 강사 또는 뭐 겸임 교수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네. 현실과 관행을 좀 잘 보시라 이렇게 언성을 높였는데 제가 어제 2학기 성적 처리를 마쳤어요. 지금 겸임 교수 시간 강사 생활 20년 차예요. 여기 당사자 여기 계시네요. 이 시간 강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실만해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 대통령 후보가. 또 하나는 겸임 교수를 위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좀 모셔다 이런 과목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싶다. 저도 위촉돼서 가면 제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과목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의뢰가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채가 아니라 윤 후보가 얘기한 이 소개, 특채의 경우에 허위 이력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알고 부른 거예요 이미. 근데 제가 뭘 돋보이려고 거기다가 더 덧칠을 합니까? 있는 것만 프로필을 최대한 간략하게 내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고 이게 강단이 냉정한 게 아무리 뭐 명망가를 위촉해서 한 학기 강의를 들어도 학생들의 평가가 나쁘면 다음 학기에 위촉하지 않아요. 학기 단위로 위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혹한 현실인데 너무 좀 쉽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가 미세하게 다른. 그러니까 시간 강사는 흔히 말하는 자기의 이력을 꾸준히 밟아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겸임 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를 쌓았죠. 예를 들어 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뮤지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가수다의 출신의 가수가 어떤 예대의 음대의 겸임 교수로 온다. 누가 봐도 그냥 인정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이인 거죠. 네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에 대한 또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겸임 교수 이렇다, 시간 강사 이렇다.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시간 강사는 4대 보험이 학교에 있으면 시간 강사고 겸임 교수는 상근 재직하는 곳이 있으면 겸임 교수라는 또 타이틀로 씁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죠. 자, 모두 다 비정규직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이수정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이게 대장동 물타기 의혹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런 허위 경력 문제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제시가 되어 왔고 제기가 되어 왔는데 하필 왜 이 타이밍에 타이밍 이렇게 보도가 되고 관심이 생긴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기획 공세 여기 힘을 좀 실어준 거예요. 뭔가 기획이 된 것 같다. 이 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좀 뭔가 시점을 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유한기 씨 사망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좀 덮으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걸 덮으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좀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선대위원장으로 여러 전문가가 당연히 영입될 수 있고 함께 합류할 수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하필 이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캠프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라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반나절도 가지 못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수영 선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인터뷰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한 라디오 인터뷰잖아요. 네. 근데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 아, 양당의 모든 주변적인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은 했어요. 자 빠른 사과를 한 걸 보니 이론의 여지가 없었나 보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럼 이제 김건희 씨 지금 의혹은 좀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이 네. 이제 반론도 가능하다.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여야 후보 가족 얘기만 했는데 아유. 자 홍준표 의원이 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까? 네, 뭐 합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좀 묘합니다. 아 왜요?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럼 선대위 합류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나는 이름만 올렸지 백의종군 할 거다. 아,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이 없다. 아, 고문으로 이름만 올렸고 아무런 역할 안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문응답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문의 이름을 올렸지만 활동을 안 하고 백의종군하고 계속해서 밖에서 지켜볼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자, 한편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는 박영선 전 장관이 합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내일 입국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입국을 하게 되면 귀국해서 디지털 혁신 대전환을 강조하면서 이 위원회를 이끌게 될 겁니다. 아, 위원회를 하나 꾸려서 이끌게 된다. 네, 아마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를 아마 이끌게 될 것 같은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면서 네.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면서 새로운 4차 혁명 시대, 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는지 이렇게 고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여야 후보들의 이 뭐 네거티브 혹은 검증 또 선대위의 팽팽한 기싸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6149님 강산해에 넌 할 수 있어 신청합니다. 또 거리두기가 시작됐네요.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잘 넘기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자, 6149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넌 할 수 있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다는 이지러진 데가 없이 달이 아주 온전하게 된다는 뜻의 동사고요. 기울다는 해나 달 같은 것이 저문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속담은 일단 달이 완전히 둥근 모양의 보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기울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담으로 차면 넘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달도 차면 기운다와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불완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먹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이것 역시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되겠지요. 무엇이든 적절한 선을 지키고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도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가 무척 탁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꼈던 안개와 뒤엉키면서 하늘도 뿌연데요. 지금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 전북 내륙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 농도는 대부분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오르내리겠고요. 먼지 안개인 연무로 인해서 하늘이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무렵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1도, 대전, 전주 12도, 제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광주 영하 5도 등으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4도, 습도는 5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증화율과 주간 확진자 수 등 17개 지표의 위험도 평가에서 상황이 대부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유행이 악화하면 이달 중에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올 수 있고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의 회전율과 활용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만 입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이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83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죠. 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 입장과 최근 대선 판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자, 선대위 발대식 직전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 주셨었습니다. 예. 그 사이 벌써 2주가 후딱 지났습니다. 바쁘시죠? 예. 몹시 바쁩니다. 몹시 바쁘시다. 야, 김 위원장님 이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굉장히 바쁘신 건데요. 자, 화요일에 저희가 이 최근에 그 이번 주에 화제가 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민주당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의힘 반론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드리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네. 이 선거를 민주당이든 뭐 아니면 진보 세력이든 간에 선거를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더 얻을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하자가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렇게 가서 되겠냐. 네. 국가적 의제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이게 과연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강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후보의 배우자라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독자적인 삶이 다 있는데 이것을 그때 이렇게까지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뭐 이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호재를 즐길 순 있으나 이게 언론에서 이제 팩트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이 배우자 관리나 혹은 입장 정리 이런 게 조금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아무리 후보자의 또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 또 개인의 그 권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본인의 판단과 권리 이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입장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난 주말에 김건희 씨가 몇몇 매체 기자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시점에 선대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공식적 입장인 거네요. 선대위 자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식적으로 저희들 뭐 본부장급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길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일이 터지고 나서도? 아니죠. 그게 어제 아침까지 상황이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아마 각자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진행된지는 제가 다 체크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지금 어제 오후에 이 김건희 씨의 이제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기자들에게 이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예. 얘기가 나왔고 예. 윤석열 후보는 적절하다 이런 또 이제 평가도 예. 했는데 예. 윤 후보가 대국민 사과 검토 중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요. 예.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고 네네. 후보께서 저 후보와 그다음에 배우자 그 두 분이 이 두 분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까? 예. 후보와 배우자의 결정이다, 결심이다. 예. 선대위가 이렇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선대위가 이제 뭐 선대위에 관계하는 분들이 네네. 조언도 하고 또 걱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의견도 내고 다 하겠죠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그 후보 본인도 아니고 후보 배우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 배우자의 권리와 또 그다음에 입장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 선대위 차원에서 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뭐 공식 수행하는 담당이 없었구나. 이게 지금 확인된 셈이어서 앞으로는 좀 이제 또 영부인 후보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볼 테니까요. 이 좀 공식 수행을 붙이거나 그런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예, 그보다 사실 이제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 말하자면 영부인이다, 퍼스트 레이디다 해가지고 마치 그 저 대통령과 딱 직결돼가지고 바로 그 같은 하나의 패키지로 보기보다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근데 제가 우리 윤 후보를 두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당의 후보가 됐든 간에 그 대통령의 배우자도 좀 그 독자적인 이권이 관계된 일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사회 봉사라든가 또 아니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해나가는 그런 문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에는 흔하죠.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교단에 계속 서고. 그렇습니다. 영국 총리 부인은 나는 다운인가 1번지 안 들어간다. 그거를 너무 그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일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언론이 이제 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검증할 게 있으면 검증해야 돼요. 당연히 후보자의 배우자니까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선거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불거지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아니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해야 될 마당에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족 뉴스들이 요즘에 많아서 말이죠. 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오합지왕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김 위원장님이 입이 일학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입이 일학. 뭐 이해찬 그 대표가 너무 앞서서 나가면 오히려 저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날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입이 일학. 그 뭐 제가 뼈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뭐 또 사자성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찬 후보 과연 얼마나 큰 득표력을 가진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당에서 스스로 잘라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잘라낼 때는 잘라내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복당해가지고 또 이리저리 해서 당대표도 되고 하셨는데 그 이런저런 그 잘라낼 때 잘라냈던 이유가 틈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오래전의 역사도 아주 오래된 역사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진짜 뭐 상황처럼 온 진영이 다 나서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나서시면 오히려 저는 뭐 득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취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 얘기는 한참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갑자기 나온 뉴스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예. 이게 불법 도박 정황 아니냐 하는 보도가 나왔고 예. 이 후보 예. 이재명 후보 측의 이 사과가 바로 나왔어요. 아들이 맞고 잘못한 게 맞다. 부모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치료도 받게 하겠다. 자, 이 소식과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은 아들대로의 물론 이제 그게 아들이 지금 저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성인이 됐다면 네. 성인 아들로서의 또 독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독자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 이 네거티브 공방을 너무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는 하셨지만 우리가 정작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본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네. 본인이 지금 뭐 그동안의 은행이라든가 그런 폭언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로 이게 가면요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네거티브에 서로 함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로 좋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더 좋지 않다. 자, 정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위원장님 전문 영역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좀 반노동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자, 노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현행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한국노총과 만나서는 이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노동 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시고 저는 어떻게 하실 무슨 건가요? 52시간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이 그동안의 그 후보의 입장이 어제 말씀한 타임오프라든가 뭐 이런 문제 또 그다음에 노동이사제와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무슨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성장 담론과 분배 담론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또 이 노동의 영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아주 그 열악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소위 그런 분들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아니다. 성장 문제나 그다음에 시장의 그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만 강조한다고 해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형평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 세력 간의 균형의 문제가 무너지면은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주의 체제 자체도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아마 후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노동계 만났고 오늘은 또 이제 재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관련 메시지들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이 김건희 씨 논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럼 이제 어제 회의를 처음 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이 배우자가 이 뭐 등판한다는 표현이 요즘 자꾸 등장하는데요. 공개 행보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살짝 꺼내다가 결국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 못 하고 그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어 있다는 정도 보고하고 많은 정도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언제 그러면 이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느냐. 이 문제는 제 개인 차원에서 개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 역시 후보도 후보지만 후보 배우자의 그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게 선대위가 언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다양한 질문 드렸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희찬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최전선에 계신 두 분 아니에요? 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이재명, 윤석열 선대위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민주당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아, 후보 이름이 아니라? 네, 캠프 얘기할 때는 누구 캠프 이러는데요. 선대위는 당의 그래요. 캠프. 이렇게 그냥 혼용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시 해보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희찬 평론가. 국민의힘도 이게 맞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당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게. 근데 시작부터 까칠하시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까칠하게.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서로 까칠한 게 아니라 진행자한테 까칠한 거잖아요. 저만 야단 맞고. 자, 이제 하지만 고칠 건 고쳐야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꼽으신 주제 먼저 다뤄보는데,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민주당 쪽은 김용민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키워드 김건희 뽑아오셨는데, 자,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응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정치 출마 명분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정의 공정이었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탄압받아서 나왔다는 건데, 뭐 탄압받아서 나왔다는 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고, 첫 번째 남은 게 정의 공정 문제였잖아요. 가장 나온 게 저는 뭐 조국 장관 얘기했다고 보고, 결국은 이제 아들, 딸 인턴 표창장 가지고 수사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입시의 문제였고, 지금 나온 것들은 결국은 이제 채용의 문제거든요. 시간 강사, 그다음에 겸임 교수로 아마 5군데 대학에서 원서를 넣고 이랬는데, 대부분 아마 그게 이제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정의 문제, 아니면 정의의 문제, 본인 스스로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그동안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그 전부터 제일 강조한 게 공정, 말씀하신 대로 정의, 상식, 이제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어제 연합뉴스 기자가 전한 내용이 이거죠. 김건희 씨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속보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드린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에 신분해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과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요 조금 눈에 띈 대목이 그런 거였어요. 이 기획공세라 하더라도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오전 오후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데 또 주목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이 권성동 의원이 옆에서 좀 말리는 분위기인데도 자,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아보라,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조금 이제 적절한 태도였다 누그러졌는데, 지금 장평론가님 측근에 계시니까 이러한 그 윤 후보의 입장과 대목 좀 달라진 이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것과 또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음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전에는 이 2019년도에 시간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간강사 채용 자체가 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었고 보통은 이제 정교수나 이런 교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상 이력이나 이 게임협회 재직 증명서 가지고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수상 경력을 기재한 부분이라던가 게임협회 관계자들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 협회 사무국의 직인, 이 직인을 위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경위를 보게 되면 무보수 비상근 이제 뭐 자문을 하는 이사라고 하죠. 선대위에도 정말 수많은 특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협회 설립 이전부터 상근하는 분들과 뭐 얼굴을 대면하고 이런 것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국민적 눈높이에 미루어서 사과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대응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는 선대위 차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으로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이 그 배우자실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 배우자나 가족의 문제도 선대위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조금 전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까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또 후보와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선대위의 고민 지금 얘기해 주셨고 그럼 결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팩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하지만 윤 후보가 오후에 이 들으신 이야기는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 차원을 정치인으로 이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기획 공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치 이제 민주당이 이걸 다 기획해가지고 뭐 폭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언론이 민주당의 휘하에 있는 건 아니죠. 언론들이 취재해서 나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들이 김건희 씨한테 인터뷰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뭘 주의 깊게 봤냐면 이게 후보자와 이 배우자의 역할을 봤어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되면 후보자가 주도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발언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근데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사과하고 후보가 적절한 것 같다. 그럼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사과를 할 때 지금 사실관계 틀렸다 그러는데 잘못됐다 그러는데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장으로 찍힌 분도 아니 나 근무한 적 없다. 자꾸 뭐 비상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비상임 정도는요. 이력서 재직서 내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거기 보통 씁니다. 비상임이라고. 근무 기간도 안 맞고 그 도장 찍힌 사무장이라는 분도 그런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지금 2009년 전에는 맞습니다. 2019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겸임 교수라는 거는 경력이 중요합니다. 현직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거 보고 뽑는 거거든요. 시간 강사와 지금 뭐 겸임 교수도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 시간 강사는 학위가 중요합니다.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냥 뭐 추천해서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 강사도 물론 교수들이 자기 학과 자기 제자인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럼 당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 추천해 줬느냐. 누구 소개로 겸임 교수 됐느냐. 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얘기도 금방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좀 해명해야 할 미스터리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 또 뭐 언론에서 터져 나온 것이 민주당이 기획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재직증명서 날인이 위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장 자체는 그 협회 인감이 맞다. 그럼요. 그 부분을 또 확인해보고 검증해 본다면 그게 중요하겠죠. 문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 그 부분이 확인되기 이전에 과거 20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뭐 이 무보수 비상근 자문의사직을 받은 게 맞다 아니다 섣부르게 단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공세라는 발언은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 겁니다. 지금 이번에 YTN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거진 뭐 게임 산업 협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만 줄리부터 해서 눈동자가 왜 커졌느냐, 성형 의혹 공세까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외부의 어떤 유튜버들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뭐 건진요다 뭐다 하면서 본인의 SNS에 10차례 가깝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명예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선대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일국의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런 이 저작거리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괴소문을 명예 선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려고 뭐 전면전을 펼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언론의 공세나 대응에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벽화도 예전에 나왔었고 어떤 심정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단순히 후보 배우자 가족 검증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공세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재명 후보나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뭐 성형 같은 건 얼굴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름도 바꿀 수 있죠. 근데 뭔가 감추기 위해서 되는 안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 어떤 남자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력 관계를 이용했거나 뭐 자기 어머니 동업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그럼 중요하죠. 지금 자꾸 뭐 줄리 문제 얘기하는데요. 경력의 문제, 직업의 문제는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건 사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로 할 게 아니라 보고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도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직업이나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젠틀한 말로 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현근택 대변인처럼 현대위에서 무게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무원장에 끌고 들어온다면 이게 다른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임산업협회 재직 경력이나 뭐 일부 이제 이력에 대해서 오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이냐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뭐 줄리냐 아니냐 하는 것들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머지 재직 이력이나 뭐 교수 경력 등에 대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일 텐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내면 사실 글쎄요 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악의적인 기획공세 아니냐 마타도가 심하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이제 줄리 문제를 치환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줄리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사를 직업 경력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을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2007년 코바나 설립할 때부터 이후고 그 이전에는 대학에 다녔다는 거예요. 대학원에 다녔다. 근데 대부분 특수대학원입니다. 교육대학원이나 이런데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교육대학원이라는 건 야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뭐 했느냐. 20대 대학 다니면서 30대 중후반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죠.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두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이제 과거 그 경력에 이번에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된 거 한국게임산업협회 뭐 비상근으로 기획이사로 재직했느냐 아니냐. 뭐 수상 경력 정도지만 또 이제 그 수상 경력 관련해서는 뭐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는 거잖아요. 네. 과거 경력도 일부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 대변인님의 말씀은 공사 구분에서 사생활 영역은 검증 대상 아닌데 지금 직장이라든가 뭐 이제 직업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검증 대상이다. 우리 본부장님은 좀 걱정하시는 게 공적 얘기하면서 사적인 얘기 뭉뚱그려서 섞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저러면 저러시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들이 이 선거를 다 바라보고 있고 정치 혐오를 느끼지 않고 이게 정말 공정한 수준의 객관적인 검증이구나 느끼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가족 의혹을 제기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렇고 지켜야 할 어느 정도 선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는 이번에 YTN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토론하는 거는 검증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추미애 전 장관 그냥 전 장관이면 또 이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명예선대위원장이세요. 이런 분들이 선을 넘는 그러한 의혹을 계속 SNS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얼굴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뭘 안 된다니까요. 이름 가지고 하는 거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떻게 만났느냐, 누굴 만났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죠? 저는 그걸 사생활의 문제다, 뭐 여성 인권의 문제다 피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부인이 뭐 남성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생활인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나 혼자 집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거는 당연히 사생활이 아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본인이 직접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그럼 뭔가 근거가 있는 주장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거는 안혜욱 전 초등 뭐 태권도 연맹 회장의 인터뷰인데 그분 인터뷰를 보게 되면 본인이 1977년도에 이재명 후보 모친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김건희 대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인의 이 태권도장에 왔다. 그때 이미 왼팔이 불편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을 보면 78년도 이후부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팔이 다쳤다고 말해요.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못하는 분의 이 증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명예선대위원장이 제기하는 게 옳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도돌이표 돌림 노래 같아서 그 다음은 아니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봐요. 나는 라마단 르네상스 6층 그 조남욱 회장 접견실이나 근처에 간 적 없다. 거기서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다. 안모 씨도 만난 적이 절대 한 적 없다. 그렇게 딱 밝히면 돼요. 아니 그 댓글에 하나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던 댓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였는데 누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과거 그런 의혹을 빗대서 또 내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막 무분별하게 제기하면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뉴스버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열심히 살았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역적인 것들을 계속 꺼내면서 해명해라 하는 건 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선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거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6층에 간 적 없다. 거기서 조남욱 회장 아는 사람을 접견한 적 없다. 접대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사람 만난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미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다 하신 거죠. 그런 다른 식으로 했죠. 이용 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우리도 이제 해경군 김 씨를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에서는 뭐 증거 불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 이 발언 가지고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 할 때마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전부 다 아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다룰 이슈가 또 있어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이 장본부장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본인이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이게 파장이 훨씬 커졌잖아요. 줄리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좀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줄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했더니 뭐 논문에 대한 또 검증으로 넘어가고 지금도 이제 이 지난 주말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이제 일이 커지고 뭐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라든가 이게 회자가 되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그럼 이제 이 배우자의 메시지를 좀 관리한다든가 수행 관리를 한다든가 언론과 이제 접촉 여부를 통제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아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고려해서 곧 결정하실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조금 더 일찍 선대위 내부에서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담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김건희 대표가 제가 굳이 뭐 여사나 사모라는 명칭 대신에 대표라는 명칭을 쓰는 건 이분이 독자적인 커리어를 가진 문화예술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누구누구의 배우자 이전에 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뜻으로 제가 대표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일부러. 김건희 대표가 저는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숨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활동들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그런 선대인의 별도의 팀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뭐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의 파장이 지금 말씀하신 좀 체계적으로 빨리 또 이제 공개 행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는데요. 장희찬 평론가께서 이 키워드 콜라주 공수가 바뀝니다. 공수가 바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 이제 29세 장남으로 알려져 있죠. 상습 불법 도박 의혹. 자, 오늘 이 기사가 터졌고 바로 이재명 후보가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꼽았고요.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한 가지 전제를 두자면 정치인의 가족 문제 참 쉽지가 않아요.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때 아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뭐 해경중심시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트위터 계정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비웃었던 비아냥거렸던 트윗이 오늘 다시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안경필 전 지사를 비판했지만 본인의 아들 문제가 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일단은 심심한 위로를 좀 이재명 후보에게 전하고 싶고 빠른 사과, 빠른 서면 입장문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답게 기민한 대응을 잘했어요. 다만 국민들 눈에는 이것이 뭐 29살 장남의 과거 일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현재로 이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이 불법 사이트나 또는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뭐 우리가 하우스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그런 곳에서 상습 도박을 했구나. 그리고 그 액수도 적지 않겠구나. 또 이분의 인터넷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기고 싶다라는 계정이 도박 사이트에 남긴 댓글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 도박 외적인 문제들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댓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었다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적절했지만 정무적으로 이걸 대응하면서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 안 그래도 또 이재명 후보 역시나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구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국민들에게 뭔가 이 의문부호를 남기는 그런 측면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점에서 의문부호를 남겼다. 그랬으니까 남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억대 도박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현 대변인, 이 사과는 빠르게 나온 건 적절했는데 이 현재 진행형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이미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수사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 받는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뭐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뭐 도박죄는 뭐 고발 있어야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누가 고발하겠죠. 고발해서 저는 뭐 처벌은 불가피 받을 수밖에 없고. 불법성이 있다면 처벌 받을 것이다. 도박이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커지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개인끼리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이게 상관없지만 얼마다보다는 뭐 상례에 따라 그 사람이 또 재산 상황 등을 봐서 그러니까 개인끼리 뭐 그냥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게 그 실제로 하면 실제로 그 우리 사이트 같은 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로 저는 뭐 어쨌든 수사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앞에 얘기 다시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김건희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안양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사의 문제로 넘어간다. 물론 이제 사무소 위조는 모르지만 아직 그게 나중에 이제 업무방해나 이거는 계속 그 회사에 있는 동안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군가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현 대변인 말씀은 이제 다른 또 건들을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현대 진행형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신 거고요. 자, 오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이에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순히 뭐 도의적인 책임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고요. 특히 친인척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는 본인이 저 후보가 해결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고 여기 그 보면요.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이 도박 자금이 그 지금 뭐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현 대변인이 아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따져봐서 금액도 이제 따지게 되겠죠. 수사해봐서 어느 정도 불법성이냐, 어느 정도 처벌 대상이냐. 뭐 이게 기소되느냐 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사안이에요. 조사하는 건 간단해요. 그 사이트 압수수색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자꾸 바꿀 수 있는데 그 계정으로 들어온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마치 이게 뭐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했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이건 뭐 그 불법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도박 사이트 조사해 보면 저는 뭐 나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본 쭉 여러 가지 중에 보도에서 발치된 내용은 뭐 500 땄다, 500 잃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억대 도박까지 이제 야당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 이 내부에서 그래도 좀 상황 파악은 아니요, 저희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그건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도 사실은 아들 계좌는 모릅니다. 주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로서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한 바 없다. 그래요. 앞으로 또 언론 보도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장 본부장님, 이재명 후보 본인 관련 주제로 가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방구석 여포다 이렇게 표현한 게 화제가 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자주 쓰는 말인데요. 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엄청 기세등등한데 집안에서는 막상 밖에 나가면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래요?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을 썼냐면 대장동 특검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많은 이슈들 때문에 대장동 이슈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전 의원도 특검에 네네. 포함시키자. 서로 몸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특검에 포함시키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 달 전에 공식 논평으로 부산저축은행 포함시키자고 했고 다 받겠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대장동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전 의원 것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장동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게 무력화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걸 재상정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9월 달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건 중에서 상정이 안 된 법안은 대장동 특검 법안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180석을 가지고 그동안 뭐 임대차 3법이다 뭐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도 밀어붙여서 이게 부동산 상황도 어렵게 만들 때는 야당 협의가 필요 없다가 지금 정말 본인들 마음대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자신 있으면 특검법 180석 여당이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발의도 안 하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 못하게 막고 있고 부산저축은행이나 50억 클럽 곽상도 다 넣자고 하는데도 다 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인터뷰 마이크 앞에서는 특검법 받겠다 특검 받아라 안 받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하시더니 왜 정작 어떠한 실질적인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에 참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만 네네네.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만나자 특검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 제의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측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민주당 입장 바로 들어보죠. 네.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다 받겠다는 거는요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물타기다 그거 관계없다 계속 이랬고요. 저희들은 계속 다 하자는 얘기였고 지금 개별 특검법으로 할 거냐 상설 특검법으로 할 거냐. 저희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법으로 하자. 이미 있는 법으로. 왜냐하면 결국 개별 특검법으로 할 때는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할 거냐. 그게 쟁점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처럼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설 특검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상설 특검법은 법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공식 논평으로 부산저축은행 포함하겠다고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 인터뷰는 아마 최근에 뭐 일주일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설 특검이냐 개별 특검이냐가 화두인 건 맞아요. 일단 원내대표님께서 만남을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서 머리 부득이하게 이제 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빨리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대리인이 되었건 수석 부대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상설 특검법으로 하자. 법은 있는 법이니까 따로 상정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별로 하면 돼요. 특검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정말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개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의 이 전폭적인 합의만 있다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지금 이번 주 김건희 신논란 또 이재명 후보 아들 이게 수사 대상까지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의 파정 또 지켜보고 다음 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오늘 정당으로 써야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황근대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해찬 평론가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역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하면 안 되나? 네. 자꾸 손이 가는 새우과자입니다. 새우과자. 다 아시죠? 이게 오래된 거라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자, 오늘 간식 새우과자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머플러를 메고 찾아오시는 경제본부의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머플러 그거 하나라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쓰다 보면 계속 그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주말에 빨고 다시 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메고 나온 그겁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보이는 게 멋있어서 그런 거예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경제본부 주제가
영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주 발표해 4일입니다. 주시죠. 주 4일. 주 4일 근무제. 주 32시간 근무. 주 32시간? 야, 네. 주 4일 하루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4, 9 to 6로 하면 32. 점심시간 빼면. 그러네요. 네. 야, 말만 들어도 행복한 게 네. 제가 90년대 초반에 사회 나왔을 땐 토요일도 출근을 했고요. 토요일도 학교에 갔어요. 네. 주 5일이 정말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지금 실현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2003년 주 5일이 됐죠. 21세기에 와서야 됐군요. 네. 저는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주 5일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젊으시다고요? 네. 수상한데? 나이 속이면 안 됩니다. 자, 이 종종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 머나먼 그 공상과학 소설의 내용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게 이달 초에 미국 민주당에서 이게 관련 법안이 하나가 발의가 돼가지고 추진력을 얻는다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 1938년에 시행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표준 근로시간 이게 40시간인데 주당. 네, 이걸 32시간으로 바꾸자. 어허. 근데 이게 주 4일법인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한 취지는 주 4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주 4일을 원칙으로 하고 더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자. 법적으로는 주 4일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주 5일 일을 하면 그건 초과 수당이다. 네. 여튼 선제적인 법이에요. 선제적인 법. 미국에서 이런 법이 미국은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렇죠. 선진국 중에 미국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근데 여튼 그 나라에서도 주 4일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니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뭐 친기업, 친노동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은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맞습니다. 미국은 좀 노동 유연성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자본주의화가 또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냈고요. 뭐 주 4일 시대를 앞당겨야 된다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빨리 가야 되겠다. 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기적인 과제긴 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다. 네. 문득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진격의 제3지대 손학규 전 고문 생각나는 게 저녁에 있는 삶 얘기하면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 혁신적인 구호였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마음에 탁 와닿는 구호였죠. 그럼 이게 주 4일이 되면은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월화수목까지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시면 더 좋으시나요? 뭐 저는 사흘 노니까 좋죠. 근데 이게 월급이 같아야 좋은 건데요.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근로자가 싫어하는 게 노동시간은 줄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소득은 안 줄었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주 52시간 할 때도 52시간 되면 초과 근로수당을 52시간 이상 못 받는데 그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주던 수당은 다 달라. 월급에 손해 없는 52시간제로 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주 4일도 아마 마찬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소득은 보장해달라. 하지만 근로시간은 단축해달라. 자, 하지만 또 뭐 국가적인 과제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내수 시장이 진작된다는 또 뭐 보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는데 주 32시간. 근데 사실은 지금 현실을 보면 주 40시간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하는 직장은 거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네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지점이 생겼습니다. 네네.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심할 때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출근 못 하겠죠.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자체가 재택이라는 것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때 그래서 기업들이 큰일 날 것이다. 이게 지금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걱정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EPS,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거든요.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52시간 넘게 근무해서 잘 됐던 게 아니었어? 네네. 일을 많이 해서 잘 된 게 아니었다. 네. 깨달았군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만 일해도 되는 거였던 거야? 집에서 해도 다 되네? 이게 자연적으로 실험을 한 것 같은 효과가 난 겁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 주 4일째 실험을 한답시고 그 특별 대조군과 뭐 이렇게 네. 선정해서 랜덤 선정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실험을 지난 2년 동안 전 인류가 다 같이 했는데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했고. 네. 네. 해도 된다. 별일 안 일어난다.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쓰는 그 연료. 대중교통 네. 혹은 자가용 연료의 탄소 배출량 이게 뭐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동을 안 하니까 5일 사람들이. 출근하던 걸 4일만 출근하는 네네. 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되고 출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네. 탄소를 쓰는 활동 말고 여가 활동을 하게 될 테고 그러니 이거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종류의 움직임도 실제로 네. 전국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가적 그런 효과도 있다. 반성. 네. 보이지 않던 에베레스트 봉우리가 카트만두에서도 보이더라.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인도의 뉴델리. 뉴델리에서. 네. 뉴델리에서 저 멀리 산이 보이더라. 1년 원래는 내내 카트만두에서 원래 보이는 거군요. 맑으면 늘 보일 겁니다. 네. 뉴델리에서도 보이더라. 네. 공기가 만큼 맑아져서 탄소 중립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고 실제로 네. 이제 이 미국에 나가서 또 근무하는 지인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워낙 재택으로 하다가 네. 자 이제 출근해. 그러니까 사표 내고 재택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실제로 거죠.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저도 지인이 있어서 네네네. 이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 지금도 여전히 다 재택하고요. 앞으로도 재택을 계속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재택을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나 그럼 안 갈래. 딴 회사로 갈래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재밌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좀 부가적인 효과입니다만 네. 이 집의 중요성에 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 집이 넓어지고 있죠. 집이 넓어지고 네. 일하는 공간, 휴식 공간, 맞습니다. 육아 공간 이런 걸 이제 더 잘 만들려는 욕심도 생기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 노동, 블루칼라 노동은 재택으로는 또 어떻게 손쓸 수 없으니까 지식 노동은 가능하지만 직업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측면에서 그 육체 노동 혹은 몸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 노동들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직장 잃는 경우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저소득층 그렇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이게 주 4일만 일해도 주 5일 일할 때 생산성이 나오느냐. 네. 물리적인 노동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또 양극화 내지 부의 불균형 이게 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청취자분들 지금 뭐 주 4일 난리 났습니다. 너무 좋죠. 자, 1413님 주 4일 근무제 자영업자에겐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또 다른 나라보다 워낙 큰데 거의 주 6일이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도 고통이고 주 7일인 경우도 좀 많이 봅니다. 네. 자, 청취자 7590님 작은 기업은 격주 토요일 휴무라도 제발 법적으로 지켜주면 좋겠어요. 너무 큰 희망일까요? 토요일 출근하는 직장도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기억나시겠지만 OECD 최장 노동 국가였거든요. 멕시코 다음이었죠? 네, 멕시코 다음일 때도 있고 멕시코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1위일 때도 있고 2위일 때도 거의 있고. 한 20년 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그 문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주 52시간 제도가 2018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낮아졌어요. 네. 확실히 팍팍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게 한 50시간쯤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2014시간에서 2020년 지난해 1952시간 62시간이 줄었거든요. 네. 이걸 줄이는데 그 강력한 법을 그렇게 막 사회적인 반발까지 불러가면서 한 법으로도 60시간 줄였는데 근데 주 4일이면요. 네. 1300시간, 1400시간이에요. 500시간, 600시간을 줄여야 돼요. 네. 500시간, 600시간을 서구에서는 한 5, 60년에 걸쳐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 주 4일을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걸 빨리빨리 하는 나라긴 하지만 네. 그렇게 빨리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엄청난 노동량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좋아요. 오늘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법안 제출한 이제 기회에 다뤄봤는데 혹시 지구촌에 주 4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주사일 하는 나라들은 북유럽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덴마크,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외에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이요. 35시간제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35시간. 35에서 37시간. 그럼 프랑스 4.5일 정도 되네요. 네, 4.5일이고 격주로 쉬는 거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정책은 수립했고 그래요. 칠레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럼 우리나라 언제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4.5일 정도. 네. SK 지주사 한 달에 2번 주 4일이고요. 토스 배민 4.5일. 네. 신세계는 35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부럽습니다. 자, 오늘 새우과자 받으실 분 발표드릴게요. 0600님, 7590님, 3728님, 1118님, 1413님, 3449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